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의 오랜 파트너로 유명한 일본 금융대기업 SBI 홀딩스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강자 서클의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서클의 화려한 IPO 이후 발표된 이번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 내 동북아의 영향력 강화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SBI 홀딩스와 그 계열사인 SBI 신세이 은행이 서클에 총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2,500만 달러씩 공동 투자하며 일본 내 USDC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 결정은 서클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직후 발표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클은 6월 5일 CRCL이라는 티커로 상장이 됐으며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 약 16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IPO는 2021년 코인베이스 이후 가장 성공적인 핀테크 상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BI는 리플과의 오랜 전략적 제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내 리플 지분 약 9%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작사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 XRP 레저 기반 금융 솔루션을 보급해 왔습니다. 또한 SBI VC 트레이드는 일본 최초로 USDC를 상장한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한편 과거 리플이 서클 인수를 타진했다는 정황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은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제안했지만 서클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IPO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각에선 리플이 제안가를 200억 달러까지 올렸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리플, 서클, SBI 3자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내 디지털 달러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자경단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9일 트럼프 주니어의 게시물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아직 시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주니어가 33년 전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안을 언급하며 이번 시위를 조롱하는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약 1,500만 명을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서 그의 행위가 현재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달 한인 자경단이 옥상에서 총을 든 사진과 함께 옥상에 한국인들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1992년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켰던 자경단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한인 자경단은 폭도들의 약탈과 방화를 막기 위해 무장했고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번 게시물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단속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현지 정치인들과 언론은 이번 시위와 1992년 폭동 사태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과 LA 시장 캐런 베스는 주 방위군 투입에 반대하며 이는 시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장관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전원해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백신 정책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보여주면서 과학과 정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9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CDC 산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ACIP 소속 17명 전원을 한꺼번에 해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됐으며 그중 13명은 지난해에 임명된 비교적 신임 위원들입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을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CDC 권고와는 상반된 결정을 내리며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CDC는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행정부 내 혼선이 가중됐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 불신론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해임 결정은 그의 정치적 의도와 과학적 권위가 정면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전직 FDA 당국자는 과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NIH 과학자들도 이례적으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예산 삭감과 무더기 해고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학계와 행정부 간 신뢰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내 백신 정책의 향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다시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무려 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산란계의 생산성 저하와 질병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즉 농경연이 8일 발표한 농업 관측 자료에 따르면 계란 산지 가격 상승세가 올해 여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8월까지 산지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8.5% 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보면 특란 10개 가격이 1,850원에서 1,950원 사이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 12%에서 18% 이상 높은 가격대입니다. 7월과 8월에도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특란 10개 가격이 1,750원에서 1,85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름철 소비 감소로 소폭 내려가지만 여전히 같은 기간보다는 7%에서 14%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농경연은 산란계 노령화와 각종 가금 질병 확산을 지목했습니다.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전염성 기관지염, 그리고 가금 티푸스 등 다양한 질병이 산란계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집중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계란 공급 차질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간 물량 불균형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전국 평균 산지 가격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가격 산지 가격은 3월까지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4월 들어 급격히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4월에는 특란 10개 기준으로 1,773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 올랐고 5월에는 1,838원으로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대한산란계협회 역시 가격 상승을 반영해 산지 가격 고시를 인상했습니다. 협회는 3월부터 개당 146원에서 190원으로 약 30%를 인상 고지했으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정부 규제와 소매점 폭리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협회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이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50% 확대되면서 사육 가능한 마리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공급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산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특란 한 판, 즉 30개 소비자 가격은 평균 7,026원으로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가량 평년보다 4%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여름철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공급 측면에 부담이 지속되면서 계란 가격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란은 서민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의 세심한 수급 관리와 추가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했습니다. 8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민주당 후보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그는 머스크와의 관계는 끝이 났다며 관계를 회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머스크가 매우 무례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이끄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나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에 대해선 해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협력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이 같은 심각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두 사람의 통화를 주선하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거부하며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충돌은 최근 몇 주간 더욱 심화되었는데 그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지지한 이번 충돌은 최근 몇 주간 더욱 심화되었는데
그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지지한 제러드 아이장먼 나사 국장 임명을 거부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어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을 두고 역겨운 흉물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트럼프는 머스크가 미쳤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장 쉬운 예산 절감책이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머스크 역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용자가 올린 트럼프는 탄핵돼야 한다는 글에 그렇다고 답글을 달며 탄핵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신당 창당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까지 진행하며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모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두 사람의 정면 충돌은 미국 증시에 즉각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52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며 급락했고,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테슬라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철회하거나 각종 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머스크의 정치적 선택이 향후 테슬라의 사업과 기업 가치에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미국 정치 지형까지 흔들릴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장비 공급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및 산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대형 원전 10기 배치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5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원전과 발전소 인허가 과정을 기존 수년에서 단 18개월로 대폭 단축하도록 지시하며 미국 원자력 산업의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의 원전 산업을 재건하고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4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AP-1000 원자로 설계 승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에서 2기의 AP-1000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댄 섬너 임시 CEO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미국 정부 산하 융자 프로그램 사무국과도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저금리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성사되면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크게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웨스팅하우스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원전 발전 용량을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목표에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장비 기업들 역시 원전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장비 발주 기대감 속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원전 산업이 어떤 속도로 재도약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 플랫폼스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스케일 AI에 최대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투자 협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협상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케일 AI 측은 이번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거부했으며 메타 플랫폼스 역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스케일 AI는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데이터 라벨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고품질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스케일 AI는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류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스케일 AI는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 기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로 평가되며 이미 업계 최상위권에 올라선 상태입니다. 특히 스케일 AI는 단순한 데이터 라벨링을 넘어 전 세계 9,00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AI 연구자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자율주행, 군사용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메타의 이번 투자 논의는 최근 빅테크 기업들 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흐름 속에 나오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오픈 AI,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이 이미 공격적으로 AI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메타 역시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 딜이 성사될 경우 단일 AI 스타트업에 대한 외부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케일 AI 입장에서도 메타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 사업 확장 및 기술 고도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논의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글로벌 AI 시장은 메타와 스케일 AI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 옵티머스를 이끌어온 밀란 코바치 부사장이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코바치는 현지 시간 7일 자신의 SNS X를 통해 자진 사임 소식을 전하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유는 오직 가족 때문이라며 다른 배경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코바치는 지난 2022년 옵티머스 및 오토파일럿 엔지니어링 디렉터로 임명되며 테슬라의 로봇 개발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는 테슬라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의 핵심 책임자로 자리해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바치는 즉각 업무를 내려놓고 퇴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을 이끌고 있는 아쇼크 엘루스 와미가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와 엘루스 와미 측은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옵티머스 로봇과 로보택시 사업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과 옵티머스뿐이라며 해당 사업이 테슬라 기업 가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수천 대의 옵티머스 로봇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고성능 히토류 자석 공급이 제한되며 일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봇 사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반 로보택시 서비스까지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차세대 기술들이 결국 테슬라의 미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향후 로봇 사업 전개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에 지명된 엘루스 와미 부문장은 오토파일럿 기술을 오랜 기간 이끌어온 인물로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 간의 융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테슬라의 로봇과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이번 리더십 교체 이후 어떤 속도로 진척될지 전 세계 투자자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학자 30명이 모인 비밀회의에서 인공지능이 또 한 번 충격적인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버클리에서 열린 비공개 모임에서 오픈 AI가 개발한 추론 AI 모델 오사 미니와 일종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수학자들은 AI가 쉽게 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박사급 난제를 출제했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오사미니는 불과 10분 만에 수론 분야의 미해결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며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수학과의 켄 오노 교수는 동료 수학자들의 평가를 인용해 이 모델이 수학적 천재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며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오사미니는 먼저 2분 만에 관련 논문과 자료를 학습한 뒤 간단한 연습 문제를 스스로 풀어 학습 과정을 거쳐 최종 문제까지 정확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실험은 비영리 AI 벤치마크 기관인 에포크 AI가 개발한 프론티어 매스 테스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오사미니는 약 20%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냈는데 이는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의 2% 해결률과 비교해 10배 향상된 수치입니다. 런던 수학과학연구소의 양휘어 교수 역시 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매우 뛰어난 대학원생 수준, 사실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학자들은 AI가 지나치게 권위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일종의 위협에 의한 증명을 구사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켄 오노 교수는 일반 인공지능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며 이미 대형 언어 모델들이 세계 최고 대학원생들조차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AI의 추론 능력이 인간의 최고 지성을 넘보기 시작하며 학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걸쳐 AI 활용의 윤리적 기준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AI 시대 디지털 신원 인증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이 공동 창업한 생체 인증 스타트업 월드가 이번 주 런던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드는 ORB라는 구형 장비를 사용해 사용자의 홍채를 스캔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고유 코드를 바탕으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월드 아이디를 발급합니다. 이용자는 월드 아이디로 다양한 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암호화폐 WLD를 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드는 미국 내 6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인증 이용자를 10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각국 정부와 기업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AI 사기의 확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음성 복제 등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며 이제는 단순한 비밀번호나 지문 인증만으로는 신원을 완벽히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짜 사람임을 입증하는 Proof of Personhood 기술이 핵심 보안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민감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드는 홍채 데이터를 스캔한 직후 암호화하고 원본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며 분산형 네트워크 상에 정보를 저장해 외부 침해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등 각국의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법적, 윤리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드의 확산이 디지털 인증 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AI가 점점 더 정교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이러한 생체 기반 인증 기술이 가장 확실한 인간 증명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반면 국가적 감시 체계로의 악용 가능성도 제기되며 기술의 윤리적 경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생체 인증 기술이 복합적으로 융합되고 있는 이 변화 속에 샘 알트먼의 월드가 디지털 신원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회동을 예고하면서 XRP를 비롯한 주요 코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타임즈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만간 회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XRP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X 사용자가 게시한 이 정보는 37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회동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초 두 사람이 만난 전례가 있어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31일 갈링하우스와 트럼프가 회동한 직후 XRP는 3.13달러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갈링하우스는 XRP를 미국 전략적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했고 트럼프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링하우스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협력 가능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파편화된 정책이 아니라 통합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특히 트럼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기업가 정신과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회동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정책적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XRP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XRP의 리더십이 미국 정치와 직접 맞닿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다시 한번 큰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침내 11만 달러 선을 돌파하며 시장에 또 한 번의 강한 상승 신호를 보냈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무려 14만 달러 콜옵션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의 기대는 단기 반등을 넘어 중장기적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9일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11만 587달러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2조 1,9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 중 무려 63.8%에 해당하는 점유율로 명실상부한 시장 주도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6% 이상 상승하며 추세에 동참했고 도지코인도 5.6% 반등하는 등 시장 전반에 걸쳐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글로벌 24시간 거래량은 하루 만에 43% 가깝게 폭증하며 1,190억 달러를 기록, 강력한 기관 개인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미결제 약정은 총 69만 6,450BTC, 약 767억 달러를 넘어서며 새로운 고점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 바이낸스는 각각 15만 BTC, 11만 BTC 이상을 보유하며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겁습니다. 콜옵션 비중은 62.4%로 상승 강세가 뚜렷하며 특히 14만 달러, 12만 달러 콜옵션에 대규모 포지션이 집중돼 있어 투자자들이 3분기 초까지의 추가 랠리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다음 단기 저항선을 11만 5천 달러, 중기 목표를 12만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선물 옵션 시장 데이터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혹은 3분기 초 비트코인이 역사상 또 한 번의 갓캔들을 연출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차기 상승 사이클에서 최대 27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강세 전망이 제기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측은 복수의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는 유명 분석가 차트 너드, 에그렉 크랩토, 다크 디펜더가 XRP의 목표가로 최대 27달러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사이클과 피보나치 수치를 근거로 XRP가 수십 배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차트 너드는 XRP의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피보나치 1.272 지점이 8.4달러, 1.618 지점이 27달러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시장에서도 해당 수치는 주요 고점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에그렉 크랩토는 XRP가 2017년에 무려 6만 3,000% 상승한 전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0달러, 18달러, 27달러를 핵심 목표가로 제시했으며 최소 22달러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크 디펜더는 XRP가 현재 새로운 웨이브 구조에 진입했다고 분석하며 23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패턴이 2024년 11월과 유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2222달러가 핵심 지지선, 2.4달러가 1차 저항선으로 분석됐으며 에그렉 크립토는 2.65달러를 돌파해야 고고 시그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간 낮은 가격대에서 횡보했던 XRP가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 거대한 상승 랠리를 재현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 패턴이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차트에 나타난 패턴이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9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비트코인의 주간 차트에 주목했는데요. 최근 3주간 이어졌던 매도세를 완전히 흡수하는 도지 캔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도지 캔들은 매수와 매도 세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나타나는 패턴으로 이후 큰 방향성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크릴리는 이번 패턴이 2024년 1월 ETF 승인 직후 등장했던 갓캔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패턴 이후 비트코인은 대폭 상승했으며 70에서 80% 확률로 추세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될 경우 비트코인이 11만에서 12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심리도 상승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연구원 악셀 애들러 주니어는 중앙화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이 2020년 10월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현물 시장 거래량은 9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지만 선물 거래는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보다 장기 보유 전략, 이른바 호들 모드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지난 2020년 말 폭등장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도지 캔들이 과연 또 하나의 갓 캔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당국은 즉각 이를 부인하며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습니다. 9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의 한 개인 계정이 파라과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는 주장을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파라과이가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을 위한 지갑 주소까지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에 공식 확인 없이 게시된 모든 콘텐츠는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며 허위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과 협력해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섰으며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되는 정보만을 신뢰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엘살바도르의 사례에 영향을 받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또는 준비자산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관련 루머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또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글로벌 해양방산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가 한화의 오스텔 지분 인수를 정식 승인했습니다. 승인 범위는 19.9% 인수를 넘어 최대 10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화는 지난 3월 장외 거래로 오스텔 지분 9.9%를 1,700억 원 규모로 먼저 확보했고 이어 지분율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CFIUS의 승인은 국가안보상 우려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으며 미국 정부가 한화의 기술력과 투명성을 인정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방산 기업으로 미국 엘라베마와 샌디에이고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며 미 해군용 군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40에서 6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방산 기업입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승인으로 한화는 필리 조선소에 이어 오스탈을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 미국, 호주를 잇는 글로벌 선박건조 트라이앵글을 구축합니다. 한화는 조선 계열사 하나오션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오스탈에 접목해 해양 방산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내 조선 산업 육성과도 맞물려 향후 방산 공동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화는 앞서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내 군함 및 상선 건조 기반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현재 연간 한 척 수준인 생산량을 중장기적으로 10척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세워둔 상태입니다. 한화 글로벌 디펜스 마이클 쿨터 대표는 이번 승인은 한화가 미국 정부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한국 조선 기술과 운영 시스템이 미국 방산 산업과 결합하면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호주 정부의 최종 승인입니다. 과거 한화가 오스탈 인수를 시도했다 호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미국 승인 결과가 호주 측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금값 상승과 함께 금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 ETF인 에이스 KRX 금현물이 올해 국내 원자재 ETF 중 개인 순매수액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ETF는 금연물 시장 가격을 추종하며 실제 금을 보유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익률도 눈에 띕니다. 1년 수익률 39.8%, 3년 수익률 91.8%, 누적 수익률은 무려 107.1%에 달합니다. ETF 순자산도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6,228억 원 수준이던 순자산은 현재 1조 2,656억 원으로 약 5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ETF는 국내 최초의 금현물 ETF로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RX 금현물 지수를 기초 지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고 선물형 ETF와는 달리 롤오버 비용이 없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실물 금보유에 가까운 효과를 내는 동시에 ETF 특유의 유동성과 안정성까지 갖춘 상품이라며 장기 투자와 자산 다변화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에이스 KRX 금현물 ETF는 안정성과 수익률을 모두 잡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요금 인상을 우려해 일정 기간 기존 요금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합병은 허용하지만 2025년 말까지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통합 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기존과 비슷한 가격대의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이용자들이 동일한 요금제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구독을 끄는 소비자들을 1개월 내에 재가입 요청 시 기존 요금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OTT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순이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점유율을 합하면 약 33.5%로 넷플릭스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두 서비스는 프로야구 중계, 실시간 방송 등 콘텐츠 독점 요소도 많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건부 승인이 OTT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J ENM과 SKT는 콘텐츠와 통신을 동시에 쥐고 있어 시장 지배력 우려도 있었지만 다양한 다체 사업자가 존재해 경쟁 봉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OTT 시장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며 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국의 대표 방산기업 한화시스템이 영국의 글로벌 방위산업체 BAE 시스템스와 함께 차세대 감시 정찰 위성망 구축에 나섭니다. 한화시스템은 10일 BAE 시스템스와 첨단 복합센터 위성망 공동구축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화시스템이 자랑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소형 SAR 위성기술과 BAE 시스템스가 보유한 초광대역 RF 위성기술을 융합해 전례 없는 수준의 정밀 감시 정찰 위성망을 공동 개발한다는 전략입니다. SAR 위성은 지상이나 해양의 지형 정보를 레이더 신호로 분석하는 감시 기술이며 RF 위성은 넓은 범위의 전파를 발사해 통신 및 탐지를 수행합니다. 두 기술이 결합된 복합 센서 위성 체계는 다양한 정찰 데이터를 AI 및 머신러닝을 통해 통합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감시 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AE 시스템스 디지털 인텔리전스 우주 담당 이사 레이첼 호일은 이번 협력은 글로벌 감시 정찰 위성 시장에서 양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양국의 방산 기술이 결합된 협력 모델은 미국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화시스템 송성찬 우주사업부장은 소형 SAR 위성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고가치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차세대 감시 정찰 위성망을 완성하고 세계 위성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이미 국내 최초 감시정찰 위성 사업인 425 프로젝트의 SAR 탑재체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에는 해상도 1m급 소형 SAR 위성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민간 주도의 감시정찰 능력을 입증했으며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저궤도 통신 시험위성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신위성 기술의 상용화와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한국과 영국이 손잡고 우주방산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판도에서 두 기업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D현대 정기선 수석 부회장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한미 조선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USTR 대표와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 간 조선산업협력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16일 오전 제주에서 열린 회담에서 HD현대 정기선 수석 부회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조선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 참석자 방한했으며 국내 조선업계에서 USTR 대표와 공식 회담한 것은 HD현대가 처음입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미국 방산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사와 체결한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기술협력 양해각서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기술 개발과 선박 건조 협력, 기술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중국산 항만 크레인 독점 공급 문제와 관련해 HD 현대 사모의 크레인 제조 역량을 강조하며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HD 현대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오후 HD 현대중공업에 이어 하나오션 김희철 대표를 면담할 예정으로 미국 측이 별도로 요청한 이들 기업과의 연이은 면담 결과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고위급 통상협의에서 관세 협상 협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SK실트론이 올해 1분기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에 더 많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와 서버용 D램 수요를 앞세운 SK하이닉스의 약진이 반도체 시장에서 뚜렷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SK실트론이 공개한 1분기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SK실트론은 A계열 고객사에 1,244억 원, B계열 고객사에 1,288억 원어치의 실리콘 웨이퍼를 판매했습니다. A계열은 삼성전자, B계열은 SK하이닉스로 추정됩니다. 이 기록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판매액이 삼성전자를 역전한 건 SK실트론이 2017년 SK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주요 고객사 매출액을 공세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의 필수적인 소재이며 SK실트론은 일본 시네츠화학, 섬코와 함께 세계 톱3 웨이퍼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역전 형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반도체 생산량과 전략 변화가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두 회사의 상이한 업황 변화가 SK실트론 판매 기록에 변화를 준 것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에서 제품 경쟁력 약화와 기술 로드맵 지연 등으로 고전하는 한편 파운드리 사업의 고객 수주 부진으로 투자 규모도 축소하며 생산 능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3 등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수요 폭발과 함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신규 공장 설립과 기존 팹의 HBM 전환 등 적극적인 투자와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현상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존 반도체 생산 능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와중에 나타난 것이라 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웨이퍼 구매 전략에 큰 변화는 없으나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량 감소와 SK하이닉스 생산량 증가가 웨이퍼 매출 역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K실트론 매출에서 드러난 이번 변화는 메모리 시장의 판도가 SK하이닉스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대한항공의 지주 회사인 한진칼이 최근 경영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방어전에 돌입했습니다. 호반건설의 공격적인 지분 확대에 맞서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 확대에 나선 겁니다. 한진칼이 15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44만 44주 전량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0.7% 수준으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의결권이 생기는 복지기금 명의로 전환한 겁니다. 출연된 주식의 가치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주당 15만 600원, 총액으로는 662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로 조원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은 19.96%에서 20.66%로 상승하며 호반건설과의 격차를 2.2%포인트까지 벌렸습니다. 최근 호반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장내에서 매수해 17.44%에서 18.46%까지 늘리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키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단기간 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이번 경영권 갈등은 주가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3일과 14일 한진칼 주가는 연이어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15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17% 급락해 12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한진칼은 같은 날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주식 15만 주를 약 520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별도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진칼의 정석기업 지분은 60.49%로 상승하게 되며 그룹 전반의 지배력 강화 조치로 해석됩니다. 업계는 이번 조치들을 호반건설의 지분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자 한진그룹의 경영 안정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분 싸움이 격화되면서 대한항공 경영권을 둘러싼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진칼을 둘러싼 지분 전쟁은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사례와 주요 불공정 거래 유형을 다시 한번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도입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이용자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상거래 예방 조치의 절반 이상이 이 연령대 이용자들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자 상당수가 법 시행 전부터 투자해왔고 자신의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다거나 실수로 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과거 관행대로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이 안내한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거래소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이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에 API를 이용해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 거래량과 가격을 급등시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후 매수세가 몰리면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금지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또 API 자동 매매 과정에서 자신의 매수와 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서로 체결되는 가장 매매도 단속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다수 계정을 동원해 동시에 매수 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이들 계정 간 거래가 반복되면 통정 매매 혐의가 적용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불공정 거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내부자로부터 가상자산 상장 등 중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이를 다른 거래소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가상자산을 미리 사놓고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뒤 가격이 상승하면 미리 산 가상자산을 팔아 차익을 노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감원은 이런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금융당국의 조사 체계를 고도화해 불공정 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